삼성자산운용 ETF 컨설팅 본부 최창규 본부장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이 드디어 옛날엔 새마녀, 요즘은 내마녀가 춤을 추는 날이라고 했는데 제대로 춤을 췄습니다. 한국 네, 시장에서는. 네, 맞습니다. 네, 종가에도 물량이 터졌고 그리고 기관 외국인이 같이 동시에 물량이 터지면서 한국의 대표 주식들이 뼈도 못 추렸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뭐야 이러는데 사실은 오늘 같은 날은 확연하게 그 수급적인 문제, 프로그램의 문제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내마녀의 정체에 대해서 좀 제대로 좀 알려드릴 생각이고요. 내마녀가 춤을 추는 가장 큰 이유는 선물과 연계된 주식 매매, 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차익거래형 프로그램 매매가 춤을 췄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요. 뿐만 아니라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백 내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죠. 네. 카카오뱅크랑 크래프톤 같은 종목들이 들어가면서 네. 그 종목들을 편입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피자 이런 비유를 많이 드렸었는데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좀 비워줘야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매매들도 겹치면서 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투심이 상당히 위축됐었다. 네. 저는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남은 시간 동안 좀 자세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그 시청자분들이 상당히 궁금해할 그 섹터 하나만 딱 집어넣고 네. 가죠. 그러면 사실은 카카오뱅크가 카카오로부터 나왔잖아요. 네. 자회사로 나왔으니까 카카오뱅크를 편입하려고 그러면 네. 일반적인 상위 종목을 그냥 비율대로 줄이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카카오의 물량을 조금 더 많이 팔아서 카카오뱅크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거죠.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일단 패시브 룰에 의거하면 네. 카카오 또는 카카오뱅크라고 해서 카카오를 더 줄인다 이런 건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한국에는 한국형 헤지펀드라는 애들이 존재하고요. 예. 사모펀드로 분류가 되는데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카카오뱅크를 채워넣고 그리고 카카오를 줄이는 그런 네. 매매도 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 만기일이라서 특별히 그런 거라고 보기는 그건 어렵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의미의 매매라면은 미리 선행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죠. 네. 그래서 제가 지난 방송에서 카카오뱅크나 크래프톤 오늘로 끝이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효과들은 미리 주가에 선반영 됐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린 바 있습니다. 실제로 네. 오늘 카카오뱅크 주가는 실제로 코스피백 편입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강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일반적인 눈으로는 카카오가 빠졌는데 카카오뱅크 안 빠져서 상당히 견조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편입되는 날이기 때문에 많은 수급이 들어와서 오히려 올랐어야 되는 날인데 맞습니다. 예, 못 올랐다는 건 사전에 좀 있었고 또 시장 악재에도 영향을 일부 받았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아니겠지만 분기 배당 같은 이슈도 존재를 합니다. 물론 네. 분기 배당 9월 말에 나오지만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언론에서 나오는 것이 네. 카카오뱅크가 은행 업종이지 않습니까? 네. 은행 업종은 전통적으로 고배당 종목으로 구성된 업종이거든요. 오히려 네. 카카오뱅크가 편입됨으로 인해서 은행 업종의 배당 수익률이 뚝 떨어지죠. 떨어질 수 있다. 네. 그런 부분들이 현물, 즉 주식에 대한 수급을 약하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만기 포인트를 7가지를 준비해 오셨거든요. 네네네네. 저희가 또 제한된 시간 안에 이 네네. 7가지를 모두 소화해야 하니까 네. 이거 하나씩 짚어보면서 또 네. 오늘 시장과 연결시켜서 최근 시장과 연결시켜서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포인트는 만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주식이 좋으니 또는 선물이 좋으니 선물을 갖고 있는 게 좋으니 또는 주식을 갖고 있는 게 좋으니 이 두 가지 양립적인 의사결정 하에서 만기 효과가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물이 좋으니라고 물어본다는 것은 선물은 레버리지, 즉 적은 돈으로 큰 포지션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자 비용 측면에서 세이브가 되는 강점이 있고요. 그리고 주식을 갖고 있을래라고 얘기한다면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주식을 갖고 있으면 9월 말에 배당, 12월 말에 배당, 3월 말에 배당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당이 강력한 메리트로 작용한다면 만기 같은 경우에도 주식을 선호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좀 매수 위에 만기가 전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포인트로 잡았던 거, 오늘 왜 이렇게 매물이 많이 나왔어요? 왜 이렇게 주식 매물이 많이 출회됐나요? 라는 포인트 첫 번째에서 분기 배당을 좀 잡아봤습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12월 결산을 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네. 9월에도 무슨 배당이 있어라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준비해 놓은 장표를 보시면은요, 예, 뭐 삼성전자라든지 삼성전자 361원이라든지 뭐 포스코라든지 뭐 그리고 신한금융이라든지 SK텔레콤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또 9월에도 배당을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만약에 9월에 서프라이즈 배당이라든지 아니면 좀 배당의 매력도가 좀 더 높았다면은 오늘 금융투자 쪽에서 기관 투자 쪽에서 매도가 좀 덜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얼핏 해보면서 네. 이 부분을 첫 번째로 잡았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이제 제가 이따가도 계속 말씀드릴 건데, 선물은 배당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항상 배당만큼 디스카운트를 쳐서 이론가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물이 저평가다, 고평가다를 논할 때 흔히 우리는 플러스냐, 또는 마이너스냐. 여기서 플러스라는 것은 코스피 200 대비해서 선물 가격이 높게 형성되면 플러스, 컨텐거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 선물 가격이 코스피 100보다 낮게 거래되면 마이너스, 백오데이션이라고 네. 부르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측정할 때 반드시 배당액 지수가 얼마냐라는 것을 디스카운트를 쳐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네. 서두에서 분기 배당을 먼저 꺼내 왔습니다. 오늘 종가를 보니까 약간 백오데이션 났죠. 오늘 종가는 이제 9월물은 만기가 됐기 때문에 더 네. 이상 9월물을 보실 필요는 없는데요. 네. 새로이 최근 월물이 되는 선물 12월물 종가 베이시스가 무려 마이너스 0.8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마이너스 0.8 그러면 이게 뭐 무슨 의미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론 베이시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 배당액 지수가 아마 한 0.4, 0.5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네. 배당액 지수를 차감한 이론 베이시스가 플러스 0.6이어야지만 정상적인 시장이었어요. 네. 플러스 0.6이어야 될 정상적인 시장인데 마이너스 0.8로 끝났다는 것은 물론 종가 베이시스이기 때문에 약간 좀 어긋난 게 있기도 하겠지만 네. 그만큼 선물시장 쪽에서는 하락 압력이 또는 네. 해지해야 되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해어 있다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들이 내일이나 모레나 해서 한 일주일 정도 더 이어진다면 상당히 많은 세력들이 시장을 나쁘게 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제가 뭐 간단하게 오늘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선물 가격을 잘 안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뭘 보셔야 되냐면 선물 12월물이 최근 월물이 됐는데요. 이 베이시스가 계속 마이너스 상태를 유지하고 있냐 또는 마이너스 폭이 커지냐 네. 아니면 극적으로 플러스로 반전하냐 이거를 아마 매수하시는 시점으로 잡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선물은 주로 코스피 200과 관련된 선물이기 때문에 네. 대형주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는 점도 네.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장 끝나면서 이거 추석 그 현금화 해갔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네, 저도 네. 저도 좀 많이 흠칫 놀랐어요. 네. 저도 뭐 이번 만기가 어느 정도 매도는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제가 방송 시작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만기 효과라는 것은 3시 20분은 우리 마감 동시 효과 들어가는 시간이자 그리고 만기가 도래하는 그 파생 상품은 3시 20분에 그렇죠. 끝나는 거죠. 끝납니다. 네. 그리고 종가는 3시 30분에 나오거든요. 네. 현물가의 종가는 3시 30분에 네. 나고 선물은 마지막 날은 3시 20분에 네, 끝나고 그리고 3시 네. 20분에 끝나는 가격이 정상 가격이 아니라 3시 30분에 끝나는 현물 가격이 정상 가격이거든요. 네. 그래서 2시 20분부터 10분 동안 봤어요. 네. 예상 지수를. 근데 생각보다 반등을 못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만기 효과도 시장 방향성에 많이 영향을 받는데 네. 오늘 반등 이 정도 빠졌는데도 만기 지수가 올라가지 못하는 걸 보고 시장 투자 심리가 상당히 많이 위축됐구나라는 네. 사실을 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만기 포인트 이렇게 짚어봤고 또 이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는 스프레드 가격입니다. 스프레드, 선물도 머리 아파 죽겠는데 스프레드까지 나오면 어떡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발 오늘 하루만 스프레드라는 용어를 좀 기억해 주시고요. 스프레드라는 것은 뭐 각도기 님이 가장 잘 설명해 주시겠지만 선물은 미래 가격에 대한 예측, 그리고 스프레드는 그 미래 가격을 거래하는 시장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스프레드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포지션이 오늘 만기였습니다. 그러면 만기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가만히 냅두면 청산돼 버리거든요. 청산돼 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아마 운전자 보험 갱신해 보셨을 텐데요. 운전자 보험이 오늘 만기입니다. 제가 만기인데 보험 갱신 안 했어요. 그러면 내일부터 운전할 수 있나요, 없나요?
내일부터 운전해버리면 무보험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보험을 갱신한 게 스프레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재갱신한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롤오버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만약에 사고를 많이 냈어요. 사고를 너무 많이 내고 내가 오늘도 중앙선 침범을 해서 벌칙금을 받고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재보험하는 비용이 싸게 들까요? 비싸게 들까요? 사고를 많이 내고 냈으면 당연히 비싸게 네, 해야겠죠. 할증되겠죠. 네. 또는 내가 운전 신호도 잘 지키고 사고도 한 번도 안 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보험료가 싸지겠죠. 네. 스프레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좀 비싼 가격에 롤오버 할 거냐 또는 싼 가격에 롤오버 할 거냐, 이게 바로 스프레드의 가장 기준이 되는 시점이고요. 네. 제가 드린 장표를 보시면은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시장 분위기가 계속 얘도 마이너스입니다. 참고로 선물 스프레드도 미래 가격에 대한 예측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플러스가 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고요. 마이너스가 되면은 역시 스프레드 시장에서도 좀 안 좋게 본다.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보험료가 비싸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6월 14일 제가 그리고 방송에 나왔던 시기가 아마 대략적으로 8월 말쯤 나왔던 것 같은데, 이때도 제가 되게 우울한 얘기를 좀 많이 드렸었어요. 또 뚱뚱하다. 시가총액이 뚱뚱하기 때문에 못 네.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드렸었는데, 다행스럽게도 그날 이후로부터 시장이 좀 안정을 찾으면서 스프레드 가격, 즉 미래 가격도 플러스 0포인트, 플러스 전환 전까지 올라왔었어요. 네. 근데 불행하게도 이 과정에서 금융 투자를 중심으로 좀 매수 차익 거래, 주식을 매수하고 스프레드를 매도하는 네. 그런 형태의 포지션들이 많이 설정이 됐고요. 그 물량들이 오늘 쏟아져 나온 겁니다. 네. 네. 그래서 항상 보실 때 이 스프레드도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차근 월물인 선물 12월물의 베이시스가 얼마냐, 이런 것도 스프레드 가격이랑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 그림을 두 번째로 갖고 왔고요. 이제는 9, 12 스프레드가 마감이 됐기 때문에 이제 거래되는 스프레드는 12월 3월물 스프레드입니다. 네. 12월 3월물 스프레드는 제가 앞서서 첫 번째 포인트를 뭐라고 잡았죠? 분기 배당으로 잡았었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1년 12달 중에서 가장 배당에 대한 그 니즈가 세지는 달이 몇 월 달이죠? 4분기. 네, 4분기 12월 달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12월 3월 스프레드는 3월 그 선물 가격에서 배당만큼, 12월 연말 배당만큼을 빼서 계산하기 때문에 네. 12, 3 스프레드만큼은 마이너스인 게 정상입니다. 네, 네. 네, 그 얘기는 제가 다음번에 방송에 출연하게 되면 말씀드릴 건데, 네. 12, 3 스프레드를 제외한 나머지 스프레드들은 마이너스권에 있으면 그만큼 미래 가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네. 보고 있다. 그리고 오늘 왜 이렇게 매물이 많이 나왔어요? 계속 마이너스 0.5포인트 선에서 머무르고 있던 스프레드가 8월 13일을 기점으로 서서히 회복하면서 스프레드가 그나마 좀 고평가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고평가된 스프레드를 때리고 저평가된 주식을 사는 매수 차익 거래가 차익 거래. 발생을 했었고, 오늘은 9월 만기였기 때문에 이때 들어왔던 매수 차익 거래가 대부분 다 청산되었다. 이렇게 기관들의 마지막 9천억까지 매도 물량이 늘어난 건 저 청산 물량이 상당폭 차지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또 네.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9천억이었는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오늘 같은 날에는 3시 20분 그리고 3시 30분을 기억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3시 20분까지 금융투자, 차익거래 제일 많이 한 투자 주체가 금융투자거든요. 마이너스 4천억이었어요. 근데 종가에는 마이너스 9천억 됐으니까 네. 요 10분 동안 5천억 이상의 매물이 나온 거거든요. 이게 바로 오늘 나타났던 마녀의 힘술은 요 5천억이다. 네. 요 5천억만 마녀의 심술이고 5천억도 네. 많은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9천억에 비교하면 적은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9천억 나왔어, 기관에서 1조 매물 나왔어,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그중에 5천억 절반 정도는 마녀의 심술이었고, 마녀는 오늘 하루만 심술을 부려요. 네. 네, 오늘 하루만 심술을 부리기 때문에 오늘 실질적으로 수출해됐던 기간 매물은 마녀의 심술 5천억을 뺀 나머지 부분만 마녀의 심술과 관련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보통 마녀의 날일 때는 3시 30분에서 한 10분 전쯤, 네. 그때 보통 다 이루어지는 거라고 정확하게 이해하면 말씀드리면 될까요? 그 3시 20분부터 3시 30분 요 마감 동시효과 간에 이루어지는 매매를 마녀의 심술이라고 부르고요. 옛날에는 각도기님 기억나시죠? 네. 사전공시 기억나세요? 네, 했어요. 네. 너무 마녀의 심술이 변동을 부리니까 사전공시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요? 네. 얼마 팔겠다, 얼마 사겠다. 네. 예. 네, 나 오늘 얼마 팔 거야. 오늘
그 마감 동시효과 때 얼마 팔 거니까 너희들 조심해. 얼마 살 거니까 알아서 대비해. 이런 사전 공시 제도가 있었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게 외국인 기준에서 보면은 자신의 포지션을 노출시키는 일종의 약간 좀 불공정 매매다라고 컴플레인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 1년 전쯤에 없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더 마뉴의 심수를 종잡기가 어려워진 거죠. 네네네. 어쨌든 마녀의 심술은 지속되는 건 아니고 오늘 하루만 왔다 가는 심술이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앞선 그 두 번째 포인트에서 보면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베이시스가 그러면 마이너스였네요. 뻘거데오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제 저번 방송을 보신 분들은 좀 대충 느낌이 오실 거예요. 저보고 야, 얘는 시장을 왜 이렇게 안 좋게 봐? 참고로 저는 안 좋게 봤던 근거 중에 하나가 저는 파생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베이시스라든지 아니면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이라든지 그런 걸 토대로 저는 시장을 안 좋게 봤던 겁니다. 사실은 뭐 과거에도 그랬죠. 다른 건 몰라도 그 예를 들어서 뭐 베이시스가 저렇게 마이너스 나서 좋았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거의 같아요.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것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그 자동차 보험에 계속 비유를 드렸던 것처럼 제가 자동차 보험을 좀 세게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말인즉슨 제가 사고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베이시스가 안 좋다. 아니면 굉장히 안 좋다. 네. 아니면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포지션의 규모가 굉장히 세다. 그러면 그 말의 징조는 현물을 엄청나게 때리겠다. 네. 또는 현물 시장이 굉장히 크게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중립 지점은 약간의 콘텐코잖아요. 맞습니다. 약간의 콘텐츠고요. 근데 이거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한국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은 대체로 매도 우위였습니다. 일종의 보험이었기 때문이거든요. 해지를 많이 했다. 그래서 약간의 그 외국인 매도, 선물 매도에 따른 약간의 이론적 저평가 정도는 그냥 뉴트럴 정도로 보셔도 됩니다. 네. 그럼 지금 그 중립 구간은 대략 어느 정도? 지금은 중립 구간이 저는 한 0포인트 정도가 중립 구간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0.0. 예.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이너스 0.8포인트까지 떨어졌으니까 중립 구간보다는 좀 밑에 있는 상황이다라고 그러네요. 보시면 됩니다. 이거 0포인트라는 건 뭐냐면 선물과 코스피 200 간의 지수 차이. 네. 그래서 코스피 200을 가지고 선물이 운용하기 때문에 숫자가 비슷하게 나옵니다. 뭐 200 오늘 같으면 뭐 274점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선물 지수가 더 코스피 200보다 높으면 플러스 콘텐코라고 하면서 그게 뭐 0. 몇 플러스든지 아주 강세장일 때는 이게 뭐 0.7 심지어는 1 맞습니다. 이렇게 벌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스프레드 벌어지는 게.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 1로 벌어졌다면 뭔가 한국에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걸 생각해서 선물을 먼저 선취매한 것이다 라고, 선취매는 말이 안 맞지만 하여튼 매수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좀 빼고 대시니까 그 선물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 대체적으로 좋게 안 보거나 또는 해지 수요가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의 대규모 선물 매수나 베이시스가 좋았던 경우는 한 두세 가지 정도 그 조건들이 부합했을 때 일어났던 현상인데요. 첫 번째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삼성전자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왔을 때. 네. 이럴 때는 삼성전자가 코스피 100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30%거든요. 네. 삼성전자를 사주게 되면은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서 내가 원하는 수량을 못 살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선물을 사주는 게 좋죠. 예. 그리고 또 뭐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머징 마켓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시각, 이머징 마켓의 GDP 성장률이 뭐 4%, 5%, 7%, 8%가 나와. 그럴 때는 당연히 한국 선물을 사가지고 그 올라가는 부분에 대한 포지션을 커버하는 그런 성격의 외국인 선물 매수도 들어왔던 기억이 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만기 포인트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만기 포인트는 지금 설명했던 내용이랑 비슷한데요. 그러네요. 예, 네. 외국인들의 선물 롤오버라는 것은 제가 빙산이랑 말씀드렸었고요. 만기가 됐다고 해서 그 포지션을 다 던져버리고 내일부터 새로 잡는 멍청한 짓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스프레드라는 시장을 통해서 보험을 갱신하게 되는데요. 보험을 갱신할 때 갱신하는 금액이 굉장히 커졌냐, 즉 사고 위험이 늘어났기 때문에 커졌냐, 또는 나는 사고 한 번도 안 냈었기 때문에 갱신 금액이 오히려 줄어들었냐,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자,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투자 주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외국인이랑 투신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항상 한국을 보험 성격으로, 한국 선물을 보험 성격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매도 롤오버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2021년 3월, 6월, 9월 모두 매수 롤오버를 기록했던 그런 형태로 좀 진행이 됐었습니다. 네. 지금도 오늘 데이터를 제가 체크하진 않았는데 오늘 살짝 매수 포지션을 꺾은 걸로 그렇게 좀 나오고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선물 시장에서 특히 네. 뭐 롤오버하는 그러니까 보험을 갱신하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경계 조심해야 돼. 큰일 났어. 이 정도 시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투신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투신을 왜 보셔야 되냐면 제가 삼성자산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네. 삼성자산의 주력 상품이 인버스 레버리지 ETF입니다. 그래서 투신에서 하고 있는 요 선물 매도 롤오버는 인버스 상품이랑 연동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면 인버스 상품은 주가가 빠질 때 설정액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데요. 네. 여기서 보시면 투신의 매도 롤오버 규모가 9월달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뭐 물론 오늘 데이터가 업데이트 안 됐기 때문에 매도로 인버스가 크면 매도 롤오버 크기도 커지는 겁니다. 네네.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인버스가 그렇게 크지 않다란 얘기고요. 네. 인버스가 크지 않다란 얘기는 그만큼 인버스 ETF에 올인한 개인 투자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놀랬지만 시장 참여자들 특히 외국인도 놀랬고 투신도 놀랬다. 오늘 하락은 생각보다 좀 세게 나타났다. 인버스나 이런 것들이 많았으면 혹시나 물량이 많이 터진 게 자연스러웠는데 그렇죠. 네. 예. 근데 뭐 만약에 인버스가 굉장히 하락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인버스 ETF의 설정액이 컸다면 네. 투신의 매도 롤오버 규모가 음. 여기서 나와 있는 규모보다 훨씬 컸겠죠. 네. 예. 네. 그래서 오늘 하락은 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성격의 하락이었다라고 네.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잠깐 비껴나가는 이야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선물 말고 옵션 같은 경우에 특히 네. 콜 옵션이요. 네. 콜 옵션은 약간 이제 나중에 더 오를 것 같아라고 할 때 사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콜옵션 같은 경우에 살 수 있는 권리고요. 마치 우리야 분양권과 같은 네. 그런 존재인데요. 예전에는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옵션 시장을 통해서 시장 방향성을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옵션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뭐 고난도 금융상품 그 각동이님 네.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없어졌어요. 선물까지는 갈 수 있어요. 교육 이수하고 뭐 그 교육 이수하면 선물까지는 할 수 있는데 선물 매매를 1년 이상 해야 옵션 매매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예, 옵션 시장의 진입 장벽 자체가 워낙 높아졌기 때문에 네. 진입 장벽이 높아지면 그 높아진 진입 장벽으로 인해서 뭐 소위 말하는 스마트 투자자들이 못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어제 오늘 네. 콜옵션을 좀 많이 샀다고 하거든요. 네네네. 이건 좀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저는 있을까요? 외국인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특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세요. 외국인들이 콜옵션 많이 사고 시장 올리는 거 아니냐. 또는 풋옵션 많이 사고 시장 빠뜨리는 거 아니냐. 네.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 한 3, 40조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현물 매매할 수 있는 그 금액이. 정도. 네. 저는 3, 40조 있는 외국인들이 꼴랑이란 표현 드려서 죄송하지만 뭐 1조, 2조 먹으려고 3, 40조를 동원해서 시장을 좌지우지한다? 저는 이럴 만한 투자자는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또 매매를 하게 되면 우리 금융감독 당국이 네. 가만히 눈 뜨고 3, 40조를 매매했고 옵션 매매를 했고 이런 정황들을 갖고 있는데 우리 금융감독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거든요. 네. 그런 아마 투자 주체는 아마 추방당할 거예요. 네. 모니터링 시스템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네네네네. 네. 그래서 저는 뭐 노파심이지만 뭐 외국인들이 콜옵션을 샀으니까 뭐 시장을 들어 올릴 겁니다. 풋옵션을 뭐 샀으니까 시장을 뭐 굉장히 큰 폭으로 뭐 내릴 겁니다. 이거는 좀 소설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행이네요. 네. 네. 여기까지 할까요? 세 번째 포인트? 네. 넘어가 볼게요. 네. 그리고 네 번째 포인트 오늘 시장 하락과 또 연동되는 부분인데 오늘 안 그래도 공교롭게도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카카오 네이버 공통점이 코스피 200 내에서 시가총액 1등, 2등, 3등, 4등인 종목들이거든요. 네. 오늘은 9월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내마녀의 심술 뿐만 아니라 코스피 200의 특례 편입 그리고 KRX 뉴딜 지수의 정기 변경, 그리고 시가총액 규모별 지수의 정기 변경 이런 지수 이벤트, 리밸런싱 이벤트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래프톤, 카카오뱅크 여기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22조 원이라는 추종 자금을 가정을 했고요. 그리고 뭐 시총 비중 이것도 저희가 임의대로 삼성증권에서 계산한 건데 임의대로 계산한 건데 여기 보시면 22조 원 정도의 코스피 200 추종 자금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크래프톤을 1,900억, 카카오뱅크를 1,500억 정도 사야 된다라는 뜻이고요. 이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사야 되는 돈이 당연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십시일반으로 팔아서 그 돈 갖고 얘를 사는 거거든요. 네.
새로운 돈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그런 종목들을 팔아서 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더 아팠다. 특히 카카오나 네이버 가뜩이나 아파 죽겠는데 이런 이벤트들까지 겹쳤기 때문에 더 아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 연관이 되어 있군요. 그래서 오늘 보실 때에는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투자자별 동향을 꼭 보세요. 꼭 네. 보시고요. 금융투자가 삼성전자를 팔았다. 그리고 연기금이 삼성전자를 팔았다. 이거 다 투신이 삼성전자를 팔았다. 이거 다 코스피 200 리밸런싱이랑 연계된 매물이거든요. 예.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카카오나 네이버를 보실 때에도 금융투자나 연기금이나 이런 쪽에서 매도가 나왔으면 얘가 싫어서 판 거라기보다는 뭐 이런 리밸런싱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판 거다. 기계적으로 판 거다. 참고로 기계는 심장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펀더멘탈이랑 상관없이 네. 좀 기계적인 매물도 겹쳤기 때문에 오늘 가뜩이나 아팠던 카카오나 네이버가 더 아프게 됐다라고 정리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크래프톤이요.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잖아요. 네. 이게 편입되는 게 마냥 좋은 점만 있진 또 않을 것 같아서. 아닙니다. 좋은 점만 있는 겁니다. 그래요? 좋은 네. 점만 있어요. 근데 공매도 이야기는 뭘까요? 근데 그거는 제가 뭐 좀 질문을 받았는데요. 네. 공매도는 풀어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요. 왜냐하면 공매도를 쳤다. 이거 하나만 갖고 이 종목이 문제가 있습니다. 또는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끄럽게 연관 짓기가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 각도기 님이 크래프톤을 공매도 쳤다라는 네. 요 사실 하나만 갖고 수만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는 공짜로 치는 게 아니라 네. 네. 또 빌려다가 쳐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합니다. 네. 그리고 크래프톤 주가가 올라가게 될 경우에 공매도에 따른 손실률은 무한대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공매도가 쉬워진 건 사실이에요. 왜? 코스피 200에 들어갔고 코스피 200에 들어갔기 때문에 ETF들이 그 크래프톤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이 갖고 있던 크래프톤을 ETF들이 놀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나 크래프톤 공매도 치고 싶어. 좀 빌려줄래? 응, 알았어. 빌려줄게. 이런 매매가 더 쉬워졌다는 거지. 그걸 갖고 크래프톤은 공매도 압력에 임박했습니다. 공매도를 때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기는 좀 우여곡절이 좀 많습니다. 정말 크래프톤의 실적이 너무나 안 좋아졌다. 내놓는 게임마다 뭐 엄청나게 흥행 대실패를 했다. 그래서 실적이 엄청나게 떨어질 거다. 그러면은 아마 각도기 님도 뭐 저희한테 크래프톤을 빌려다가 공매도를 치시겠죠. 예. 근데 그렇군요. 예, 그런 네. 전 단계를 생략하고 이제 크래프톤이 공매도 대차 거래가 쉬워져서 공매도가 나올 겁니다. 이것만 갖고 설명하기는 좀 너무 무리수가 많습니다. 아니,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또 네네네네. 크래프톤을 열심히 공모주 신청을 해서 네. 가지고 있다가 저는 팔긴 했는데 네.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 편입된다고 하니까 마냥 좋은 건지 근데 네. 공매도 이야기도 있어서 안 좋은 건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네. 좀 답변을 명쾌하게 해주신 것 같네요. 네, 공매도는 뭐 나중에 시간 되실 때 풀리하는 숙제거든요. 네. 저도 공매도가 솔직히 제일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뭐 속 시원하게 풀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입장입니다. 운용자들 입장에서는 어려워요, 훨씬. 네, 네, 훨씬 어려워요. 훨씬 왜냐하면 어렵습니다. 저는 선물 매도를 해보기도 했었고 네. 또 연구도 했었기 때문에 뭐 공매도 나쁜 놈들 쳐 죽일 놈들 공매도 치는 놈들은 나쁜 놈들이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 또 공매도의 위험성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공매도를 쳐놓고 잠 못 자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네. 주가 오를까봐.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냥 파생 매매를 좀 해보십사. 그리고 자기가 삼성전자 선물 매도를 한번 쳐보십사. 그러면 공매도가 얼마나 무서운 투자 기법이라는 것을 몸으로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다시 포인트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5번째 포인트인데요. 오늘 왜 이렇게 또 매도가 많았냐 이런 거랑 또 일맥상통하는 내용들입니다. 저는 왜 매도가 많았냐? 당연히 코스피 100에 또 들어올 수 있는 놈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이 부분을 좀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린 장표 보시면요. 5페이지입니다. 현대중공업 9월 7일 8일 경쟁률 얼마였죠, 각도기님? 현대중공업? 제가 확인 안 하고 왔는데 네, 굉장히 높지 않았나요? 잘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네. 미리 사전에 합을 맞췄어야 되는데. 네, 아니요. 저는 공모를 안 하기 때문에 저는 공모에 사실은 네.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세요? 오, 그러면 근데- 오히려 더 잘 아시겠네요. 그러니까 근데 기사를 봤는데 유심히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어쨌든 저는 많이 받진 못했습니다. 많이 받지 못했다는 말의 의미는 경쟁률이 높았다는 높았다는 얘기죠. 말이죠. 네. 예, 그러면 대충 뭐 6만 원 정도 뭐 상장 주식 시가총액으로 했을 때 5조고요. 코스피 200에 특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코스피 내에서 50등에 해당되는 시가총액보다 많아야 되거든요. 네. 지금 50등이 한 7조에서 8조 정도 될 네. 거예요. 근데
경쟁률도 높았기 때문에 뭐 따상 뭐 이런 얘기는 못 드리겠지만 좀 그 공모 시가총액보다는 좀 올라갈 걸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네. 현대중공업도 제가 보기에는 코스피백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네. 그리고 또 카카오페이 이따가 뭐 제가 방송하기 전에 뭐 카카오와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에 네.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카카오페이도 어찌 됐건 네. 시가총액이 10조는 넘을 거다. 뭐 이렇게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고요. 예. LG에너지 솔루션 물론 언제 IPO할지 모르겠지만 IPO 한다면 당연히 코스피백에 들어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카카오뱅크의 사례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야 코스피백에 들어갈 거야. 이것 때문에 주가 뭐 패시브 매수 얼마나 들어올 거야. 그러면서 주가가 확 뜨죠. 네. 그럼 이 상태에서 코스피백에 들어가 버리면 그럼 참 안 좋죠. 네, 사실은. 이벤트가 소멸됐고 제가 이때 쓰는 표현이 뚱뚱해졌다. 뭐 네. 이런 표현들을 좀 많이 썼었는데 그거와 관련된 최악의 지수가 하나 있어요. 어떤 거? 이미 잘 아시겠습니다만. 네. 아, 거기서 만드신 거구나. 네. 삼성 자산운용에서 만들었겠다. 아, 코덱스, 네. 코스닥 150, 인버스, 네네네. 인버스 레버리지. 네. 그거는 진짜 재앙이죠. 예, 사신 분들한테는 재앙이더라고. 인버스가 아니구나. 그냥 레버리지군요. 코스닥 150 레버리지요? 아니요. 코스닥 150 레버리지. 가격이 안 올라가요. 아, 그리고 코스닥 150 레버리지, 그러니까 코스닥 150 같은 경우는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은요. 뭐든지 시가총액 방식이에요. 시가총액 방식이다 보니까 시가총액 방식의 지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요만한 종목이 들어가서 애플처럼 마이크로소프트처럼 10배, 20배, 30배 나야 그 지수가 빵빵빵빵 터지거든요. 네. 근데 코스닥 150의 약점이 뭐냐면은요. 그렇게 터질 만한 종목들이 어디로 가죠? 다 코스피로 넘어가요. 네. 셀트리온도 코스닥에서 넘어갔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놈들이 자꾸 커져서 코스닥 150이라는 지수를 뻥 틔워줘야 되는데 좀 커질만 하면 코스피로 넘어가서 코스피 200에 들어가고 네. 또 커질만 하면 또 코스피로 이전 상장해서 네. 코스피 200에 넘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코스닥 150은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게 아닐까. 아니 제자리 걸음이 아니고요. 네. 오히려 마이너스인가요? 마이너스입니다. 왜냐하면 큰 놈을 편입시켜 놨는데 네. 망해요. 네. 쪼그라들어요. 큰 놈을 편입시키는데 또 쪼그라들어요. 네. 바이오 종목이 그랬지 않습니까?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전고점을 왔는데 네. 마이너스 폭이 너무 큰 거예요. 네네네. 네, 그렇게 되죠. 그게 네. 그래서 이제 그 지수형 투자하실 때 그 부분은 조금 고민은 하거나 예, 그런 감안은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도 네. 뭐 ETF를 설계하고 만드는 입장에서 뭐 물론 저희가 그 지수 방법론은 네. 거래소가 만듭니다. 네네, 네, 그렇죠. 코스닥 150의 방법론 거래소가 만들고요. 거래소가 만든 방법론을 저희는 그냥 갖다가 쓸 수밖에 그렇죠. 없는 입장이니까 네. 제가 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런 지수 방법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뭐 거래소에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나 하면은 네. 건의해서 좀 더 투자자들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한번 뭐 설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리밸런싱을 한다든지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네. 좋은데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종목들이 좀 뭐 물론 뭐 들어와서 커지면 더 좋겠지만 이미 커진 상태에서 코스피 200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 버리면 아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카카오나 네이버처럼 이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지분을 비중을 좀 깎아가지고 그 종목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뭐 좀 새로운 자금이 와주는 상황이라면 전혀 문제될 게 그렇죠. 없는데 새로운 자금이 안 들어온 상황에서 이렇게 큰 종목들이 코스피 200에 들어와 버리면 기존에 들어와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좀 약간 수급적인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네. 점을 강조드리기 위해서 네. 5번째 포인트로 잡았습니다. 네. 여섯 여섯 번째. 번째는요. 네. 자, 6번째는 잘 안 보실 텐데 BBIG라는 지수가 있고요. BBIG도 거래소가 만든 지수고요. ETF도 있습니다. 예, ETF도 있기 때문에 요것도 한번 오늘 관전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참고로 제가 좀 오늘도 좀 일정이 바빠서 주가를 쳐보진 않았는데요. 네. 오늘 그 이 BBIG K 유딜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한 1조 정도 돼요. 4개, 5개를 다 합치면. 그래서 편입된 종목들 딱 보시면은요. 좀 공통되는 종목을 봐보세요. 공통되는 종목들은 이런 ETF 쪽에서 좀 긍정적인 수급적인 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오늘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200에도 들어가고 네. BBIG K 유딜에도 들어가고 그러네요. 또 게임 K 유딜에도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코스피 200 버퍼도 받았고 그리고 BBIG K 유딜 버퍼도 받았고 네. 그리고 게임 K 유딜 버퍼도 받았기 때문에 오늘 그래도 주가가 좀 견조하지 않았나 저는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근데 있습니다. 지수로 편입되어 들어간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거죠? ETF에서는 그 종목을 사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그럼 당연히 호재가 네, 네, 되는 네, 네. 부분이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셔야 될 게 또 제외되는 종목도 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외되는 종목은 그 종목의 펀더멘탈 실적이 너무 안 좋아 얘는 이쁘지 않아 이래서 빠지는 게 아니라 큰 놈이 들어가니까 네. 그 중에서 제일 약한 놈이 빠지는 개념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좀 재미있는 사실이 있었는데요. 코스피 100에 카카오뱅크랑 크래프톤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JW 중해제약이랑 락앤락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락앤락 주가를 한번 쳐봤어요. 오늘 주가가 빠졌을까요? 올랐을까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거 네. 보니까 오른 거 아니에요? 네, 올랐어요. 사전에 이미 많이 빠져서 맞아요. 정말요? 사전에 미리 빠졌고요. 그리고 투자자별로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락앤락을 샀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항상 우리보다 좀 본받을 만한 점이 뭐냐면은 우리는 야 락앤락 코스피백에서 빠져 이 종목은 코스피백에서 빠지니까 패시브 매도가 나올 거야. 그러니까 팔아야 돼라는 관점으로 보시지 않습니까? 오히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락앤락을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랬군요. 확실히 우리보다는 고단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흥미롭네요. 네. 이렇게 6번째 봤고요. 자, 마지막 7번째입니다. 오늘 또 한 가지 또 이벤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시가총액 규모별 지수,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형주 지수, 중형주 지수, 소형주 지수의 정기 변경이 1년에 한 번 있었어요. 언제 어허. 있었냐면은 3월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올해부터 3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이렇게 두 번으로 바꿔졌습니다. 네. 참고로 시가총액 규모별 지수는 간단합니다. 1등부터 100등 대형주, 101등부터 300등 중형주, 그리고 301등 이하 소형주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여기서 네. 뭘 보셔야 되냐면 아마 다른 방송에서도 한번 보셨을 텐데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떨어진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보십사라는 말씀을 좀 들으셨을 겁니다. 네. 논리는 간단합니다. 대형주에 있을 때에는 대형주 중에서 가장 꼴등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안 쳐다봅니다. 네. 그렇지만 중형주로 이런 종목들이 내려온다면 중형주 중에서는 대표주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기금 운용 그 투자자인데요. 네. 국민연금은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벤치마크라는 걸 내려주고요. 네. 벤치마크라는 것은 그 국민연금이 야, 너 한번 운용해봐. 운용했는데 수익률 좋아 나빠? 수익률 3%입니다. 이러면은 애매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 대비해서 몇 퍼센트 포인트 아웃퍼폼이야. 모 대비해서 몇 퍼센트 포인트 언더퍼폼이야. 요걸 벤치마크 지수라고 내려주는데요. 네. 제가 알기로는 코스피 플러스 코스닥 100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이거는 뭐 저도 국민연금에 확인한 바는 아니고요.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가서 한번 보시면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은 코스닥 100이라는 게 바로 코스닥 내에서 1등부터 100등을 뭐라고 불렀죠? 예, 대형주. 네. 그러니까 코스피 플러스 코스닥 100이니까 코스피에서는 좀 중형주 지수에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로 분류된 종목들을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갖고 온 거고요. 네. 얘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대로 따라하는 ETF가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렇게 그 큰 규모의 자금을 운영하는 운용자들이 벤치마크로 내려주는 거다 보니까 중기적으로는 좀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뭐 대형주 지수에 새롭게 편입된 SK 바이오 사이언스, SKI 테크놀로지 이런 거 보십사 말씀드렸고 또 중형주로 내려간 대형주 종목들도 뭐 네. 표로 갖고 왔으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롯데쇼핑, CJ, S1, 더존비전, 키움증권, SK케미칼, 만도 이게 중형주로 바뀌었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뭐 대형주 내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열등생이었다가 네. 이제 우등생으로 변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뭐 그 각도기님도 서울대 반이었을 텐데 서울대 반이었다가 뭐 아마 서울대 반에서 좀 내려가시면 뭐 네. 서울대 반에서 좀 중위권이었다가 좀 밑으로 내려갔으면 선두권. 저 같은 경우는 여러 번 내려갔죠. 아, 여러 번 내려갔나요? 네. 네네. 아, 저는 뭐 그런데 뭐 껴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네, 잘 그런 기분을 잘 못 느끼겠지만 예. 뭐 네. 그런 느낌이다. 이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총 7가지의 만기 포인트 함께 짚어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수 편입의 어떤 변경 전후 그런 사항들을 앞으로 좀 꼼꼼히 따져봐야겠다 이런 네, 생각이 그리고 뭐 들었네요. 제가 뭐 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마녀의 심술이라는 것은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3시 20분과 3시 30분 사이에 발생하는 수급만 가지고 마녀의 심술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 전에 일어났던 매물이 많이 나왔어. 이걸 갖고 마녀의 심술이라고 부르시면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제가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린다면 네. 기관 투자자 중에서 뭐 1조 원 정도의 매도가 나왔고 외국인들도 4천억 원 정도의 매물을 출회했거든요. 네. 그렇지만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마감 동시효과 간에는 4천억 정도 매도였다가
그 3시 20분. 네. 그리고 종가에는 3천억으로 오히려 종가에 1,000억을 샀어요. 네. 네,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마녀는 심술을 부린 게 아니라 오히려 주식을 사줬습니다. 그리고 국내 마녀 같은 경우에는 뭐 한 5천억 정도를 매물을 내렸기 때문에 네. 국내 마녀가 오늘 심술을 이끌었다. 그렇지만 국내 마녀는 변덕쟁이에요. 왜 변덕쟁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회전이 좀 빠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5천억 매물이 나왔습니다. 국내 마녀에서 그 말의 의미를 되짚어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선물 베이시스가 좀 개선된다든지 네. 스프레드가 좀 개선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언제든지 다시 매수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3시 20분에서 30분 사이의 수급에 주목하시면 네. 이해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네, 같네요. 네. 그렇죠? 369 12월 달입니다. 네, 네,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희 그러면 1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자산운용의 ETF 컨설팅 본부 최창규 본부장님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